저를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아마 오늘 이 발표하는 내용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코다라는 가상자산 보관 사업자로 실제 FIU에 신고를 하고 가상자산 보관 서비스를 지금 3년째 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KB국민에서 20년 이상 근무했고 이 커스터디 업무를 은행에서 직접 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감독당국의 승인사항이 있는데 승인을 받기가 어려워서 제가 은행에 현직에 있으면서 분사해서 만들어서 지금 출자해서 형식으로 나와 있고요. 3년 동안에 저희 그 보관 관련, 커스터디 관련으로 저희가 국내 마켓이 한 80%하고 지금 수탁권은 한 14조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근데 가상자산 사업자가 왜 STO를 발표해 하실 텐데 제가 사실은 은행에도 오래 있었기 때문에 22년 STO 나오기 전서부터 사실 금융권에서는 STO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가이드 나오기 전서부터. 그래서 제가 22년서부터 모든 뭐 국민은행을 포함해서 뭐 신한도 포함해서 모든 증권사, 은행 다 협의하고 이 STO에 대해서 어떻게 서비스를 구축할까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많이 했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뭐 뒤에서 설명 나오겠지만 지금 금융위 가이드라인에는 예탁원이 총량 관리에서 커스터디까지 하는 그림을 그렸는데 여기 아마 지금 그 샌드박스로 많은 분들이 준비하고 신청하실 때 지금 예탁원이 받아줄 수 없기 때문에 그 발행량에 대한 실물 STO 발행량에 대한 부분을 커스터디에 대한 고민을 하실 거예요. 아마 그림만 그려놓으시고 나중에 샌드박스 받으면 뭐 아니면 자체로 하겠다 이런 아마 그 내부적으로는 그런 그 방안을 갖고 계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도 많은 회사들이 찾아왔어요. 제가 그 금융기관 말고도 실제 STO를 하겠다는 분들의 기업들을 거의 한 50개 이상을 만났고요. 그 중에 그러다 보니까 사업 모델 구조도 많이 알게 됐고 그 중에 괜찮은 프로젝트 한 5개는 샌드박스에 저희가 커스터디 하겠다고 샌드박스에 올라가서 금융위 신사를 받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가상자산 사업자 영역이지만 STO에 대해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많은 분들이 STO에 대한 서비스 모델을 갖고 오는데 아까도 말했 음식을 갖고 오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릇이 받쳐주지 않으면 STO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블록체인 안 써도 대부분이 다 해결되는 방안이 대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금융위가 왜 자기들이 모르는 블록체인을 가지고 23년도에 가이드를 만들었나? 저는 이 블록체인을 잘 이해하면서 이 STO를 활성화하자고 만든 가이드가 아니고 그냥 그 저번 대선 때 공약사항이고 그러면 뭐 글로벌 트렌드고 좀 그 블록체인을 가지고 뭔가 사업하고자 하는 니즈가 강해서 가이드가 나왔어요. 사실 그걸 보고 많은 분들이 이건 새로운 기회다 하시는데 사실은 앞에서도 아까 신한투자증권 말씀하셨지만 그 가이드라인대로 통과가 된 만약에 22대 때 그대로 그냥 반영이 된다? 그럼 저는 사업하지 말라 그러세요. 그냥 그거 돈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는 그 지금 그릇을 담을 그릇을 어떻게 음식에 맞게 그릇이 제공이 돼야 되는데 어떤 그릇을 제공해야지만 정말 STO가 의미 있게 유동성, 유통성, 소유권까지 되는 이 블록체인의 탈중화의 기능을 온전히 담아서 활성화되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론이 좀 길은 이유는 제가 이런 강의 처음 해봐요. 진짜 연령층 다양하시고 그래서 어디에다 맞출지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좀 쉽게 아마 설명을 앞에 좀 배경을 드리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STO만 지금 계속 고민하는데 STO는 제가 보기엔 너무 작은 영역이에요. 지금 미국 블랙락이라고 전 세계 1위 자산운용에서는 RW 한다고 그 80 먹은 회장님이 직접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저는 지금 STO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여기 사업하시거나 뭐 기술 기업이라든지 뭐 학계 다 있겠지만 저는 RWA를 생각하면서 STO를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RW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기존에는 아까 여기서 그 발표하는 자장분도 계속 얘기했지만 모든 자산이 지금 디지털라이제이션 할 수밖에 없고 그걸 토큰화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신뢰성 있고 간편하고 누군가 중앙에서 통제받지 않고 쓸 수 있는 자산으로 자연히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물 자산들은 그거에 대한 그대로 그냥 현상을 유지하는 거겠지 그거를 검증하는 단계들은 우리가 집 팔 때 권리증 받고 부동산 가서 도장 찍고 이럴 필요가 없는 세상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핵심은 딱 이 장표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분산원장 쓰는 이유가 그냥 디지털하자는 뜻이 아니에요. 어차피 지금 ST화 하지 않아도 다 그냥 은행 DB 처리처럼 데이터베이스 처리하면 다 디지털화한 거예요. 지금 은행에서 디지털라이전 한다고 지금 모바일 뱅킹부터 각종 모든 시스템을 다 만들잖아요. 걔네들 블록체인 안 쓰지 않고도 모든 금융거래들이 다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블록체인을 쓴다는 것은 성공 요소 중에 아까 말했죠. 기초자산이 정말로 STO를 발행하기에 적합한 실물 자산이냐를 먼저 발굴하는 게 1순위고요. 두 번째, 블록체인 원산을 쓰는 거죠. 뒤에는 이 부분을 할 거예요. 그리고 블록체인을 통해서 토큰화해서 그냥 하나 토큰 발행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발행한 토큰을 실제 사용자가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까지 제공해줘야지 정말로 이 서비스가 성공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토큰 증권 얘기는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알겠는데 정부가 블록체인 기반으로 기존에 있던 증권화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발행을 허용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계속 얘기 나왔지만 뭐 전자증권, 토큰증권의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과거의 비정형 증권이기 때문에 제도권에서 못할 부분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고 이건 아마 볼 거예요. 그리고 좀 의미 있는 게 그동안에 저도 은행에 있을 때 카사코리아 초창기 할 때 제가 국민은행에 있을 때 국민은행이 합작해서 들어갈 때 제가 기한해서 같이 들어갔던 거고 근데 잘 안 돼요 사실. 왜 그거는 아시다시피 건물을 갖고 부동산을 가지고 지금 조각화해서 토큰화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입장 바꿔놓고 내가 강남의 랜드마크에 땅 입지 좋고 다 좋으면 무슨 골치 아프게 토큰화해서 그거를 유동화하고 매각하고 건물을 지려고요. 그냥 그렇지 않아도 그냥 시행사들 줄 서갖고 그냥 다 투자자들 와서 다 판매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입지도 안 좋고 잘 안 되는 쪽에 대부분 이런 실물 자산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초 자산에 대한 거는 가격 변동성이 좀 있고 유동성이 있어야 돼요. 매도 매입이 있어야지 한 번 사고 계속 매도 매입 없으면 그 2차 거래가 안 일어나는 것들의 실물 자산은 사실은 의미가 없죠. 그 다음에 토큰화를 통해서 중간관리자 없으니까 관리비용이 저렴하게 드는 것들 그리고 쉽게 접근 가능한 거.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고민했는데 이건 예시예요. 영화 제작권이라고 해서 우리 영화가 뭐 1,000만 강에 이렇게 오는데 거기 보면 후원사들 들어가 있잖아요. 그 개인이 들어가는 건 거의 없잖아요. 거기에 이런 일반인들이 참여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거를 토큰화하면은 뭐 그 영화가 잘 됐을 때 그 수익을 온전히 내가 받을 수 있고 하나의 예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좀 핵심인데 아까 신한증권에서 오신 이 부장님께서 잠깐 설명드렸는데 이게 금융위가 보낸 가이드라인이에요. 여기서 보면 분산원장 요건이 이렇게 세분하게 돼 있어요. 여기서 보면 뭐 5번 보시면 별도의 자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쭉 내려보면 결론은 프라이빗 블록체인 쓰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처음 오시면 프라이빗 블록체인하고 퍼블릭 블록체인이 뭔가 해서 좌측에 좀 놓으셨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기존에 쓰는 솔라나 이런 것들이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해서 그 메인데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거고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특정 기관에서 폐쇄망식으로 구축한 시스템이라고 보면 그럼 두 가지를 딱 보시면 그럴 거예요. 폐쇄망으로 만들고 뭐 은행들만 참여하는 보안이나 관리 체계 그다음에 AML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안전하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고 감독 당국도 그런 측면에서 관리 감독 측면이 편리하니까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요구했던 거고 근데 저는 반대로 퍼블릭 블록체인도 과거에는 취약성도 있었지만 지금 그 퍼블릭 블록체인을 가지고도 프라이빗 블록체인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을 다 담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건 뒤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뭐 그 가이드라인에 보면 기존의 증권 시스템에 있는 인프라를 똑같이 그려서 복제식으로 지금 토큰 증권의 뒤에 인프라를 지금 가이드하고 있어요. 그렇게 됐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중에 잘 돼서 STO를 증권사의 하나의 종목으로 올렸다. 그럼 증권사 내에서 거래되는 거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과거처럼 DB 처리에는 전자 그 원장에 반영돼서 처리가 되는 거예요. 블록체인 기술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해서 봤더니 세 가지 안이 나오겠더라고요. 1안이에요. 지금 정부가 얘기한 예탁원이 완전 폐쇄망으로 블록체인을 하고 예탁원이 총량 관리하고 메인넷 관리하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정부가 지금 금융위가 생각하는 안인 거고, 2번이 예탁원이 하지만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을 한다. 그리고 3안이 지금 샌드박스에 지금 다 신청하는 그 안들이에요. 증권사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산운용사라든지 뭐 아니면 기술 기업들이 모여서 블록체인을 자체로 구축을 하고 그 컨소시엄을 구축하는 건데, 1안을 보시면 뭐 가장 장점이 뭐 완벽하게 통제가 되겠죠. 사실을 1안으로 가면 블록체인 쓸 필요가 없어요. 예탁원이 자기 메인넷 만들고 그걸 자기들만 쓰는 메인넷인데 꼭 블록체인 쓸 필요가 없죠. 전혀 상관이 없고, 2안이 예탁원이 컨소시엄을 구축하는 거죠. 이거를 이 의미는 뭐냐면 자기들이 컨소시엄 그 블록체인을 만들었지만 증권사나 얘네들하고 연합해서 오픈해서 열어주는 거죠. 증권사도 쓸 수 있게. 근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메인넷이 하나예요. 결국 궁극적으로. 그러면 사실은 이 메인넷에 대해서 예탁원이나 증권사는 사실 자기 사용자 노드니까 기술 개발 안 하겠죠. 예탁원이 계속 메인넷에 대해서는 기능을 개발해 줘야 돼요. 그 블록체인의 장점 중에 하나가 중간자가 없는 거잖아요. 단순히 토큰 발행에서 이동이 아니라 스마트 컨트랙트를 해서 계약 구조를 다 온체인상에서 다 처리가 가능해요. 그거를 계속 개발해주고 업데이트를 해줘야지만 메인넷이 온전하게 유지되는데, 만약에 이걸 메인넷에서 제공하지 않는다? 그럼 증권사, 은행들이 여기에 노드 붙어있는 사용자들이 그 토큰 하나하고 각자 프로그램, 대출이라든지 뭐 정산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다 다시 만들어야 돼요. 로컬에서. 그런 의미가 없어요. 그 4만이 지금 제가 가장 주장하는 아닌데, 지금 업계 자유로 놔두자. 컨소시엄 해서 각자 그 그릇에 그 음식에 맞는 그릇에 플랫폼을 가지고 A 증권사는 B 플랫폼, C 증권사는 그렇게 연합해서 다양한 메인넷들이 경쟁을 하게 하자. 그러면 예탁원은 어떻게 관리하냐? 충분히 다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단점은 하나 있어요. 메인넷이 다양하다 보니까 이 서로 간에 그 소통이나 협업이나 데이터 주고받을 때 없을 수 있는데, 사실 요즘은 기술이 많이 발달돼서 브릿지 처리가 다 가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그래서 제가 제대로 된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면 4만처럼 각자 음식에 맞는 그릇이 제공돼야 된다. 그리고 그래야지만 생태계도 확장되고 훨씬 더 발행된 토큰에 대한 유동화 유통성이 더 강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걸 그림을 그렸는데 이거 설명하기 좀 어려워서 딱 4만을 갖고 얘기할게요. 이렇게 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 기초자산을 가지고 그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토큰화 했잖아요. 그냥 그러면 이 토큰화하는 게 유동성이나 소유권을 내가 가지 않고 그냥 하나의 증서가 토큰화됐다고만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주식 사면 한 개라고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이걸 갖고 국민은행이나 은행 가서 대출 받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골프장 회원권을 토큰화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증권사에서 가서 샀으면 골프장 회원권 산 거 갖고 해당 골프장을 쓸 수 있어요? 못 써요. 현재 이 그 블록체인으로 토큰화하지 않으면 못 써요. 그렇지만 이걸 만약에 온체인상에 갖고 여러분들이 그 골프장 회원권 하나 샀다는 걸 핸드폰으로 받을 수 있죠. 어차피 블록체인 기반 지갑으로 받으면 이거 골프장 가서 내가 회원임을 증명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핸드폰 가서 QR로 인식하면 이분이 우리 골프장 회원이시구나 자동으로 하고, 부킹할 때도 뭐 그 번호 불러줘도 되고 QR 찍어줘도 돼요. 그래야 계속 그 내가 하나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온전한 내 권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23년도 가이드라인 나오면서 금융위가 이런 추진 일정으로 하겠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다 23년도에는 다 통과가 될 걸로 예상하고 많이 사업을 하셨는데, 사실 하나도 준비된 게 없고 결국 22대 때 다시 한번 할 거예요. 근데 이거 다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올해는 무조건 안 될 거고 빨라야 되냐. 이따가 제가 질문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정부가 이거 STO에 대한 블록체인의 STO를 숙제로 생각하지 말고 정말 산업으로 키울 생각이 있으면 이
산업계에 그다음에 학계 뭐 이런 쪽하고 계속 소통을 원한다고 하는데 제가 이거를 국회에서도 그 수많은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분들은 확고해요. 항상 똑같이 자기는 그릇 제공했으니까 음식은 알아서 하고 그릇은 이 그릇대로만 써라고 해서 딱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안 바꾸고 있어 좀 안타까운데 22대 때는 좀 다른 그 접근 방식으로 해줬으면 좋을 것 같다. 예, 감사합니다. 이걸로 박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네. 그 어떻게